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 2월에도 조 씨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단원을 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입건됐습니다. 발로 차서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심지어 덩치 큰 학생과 강제로 겨루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돈을 요구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이 식당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은 전국의 음식점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소장님하고 변호사님 지금 여기가 춥나요 지금? 아, 추우시구나. 네, 깜짝이야. 왜 옷을 들추고 그래요? 어우, 놀래라. 히터 좀 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아, 정말 오늘 무지무지 춥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요. 호남 지방엔 최고 15cm 눈도 온다고 합니다. 자, 내일은 전국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다들 단단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양지열 변호사, 자,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나고 재미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 드라마 안 봐요, 사건 반장은 봐요 하신 최남주님, 시카고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신 임병호님, 이용훈님, 똥강아지님, 괜찮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이석준 평생 사죄입니다. 이석준이 오늘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후드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들 질문에 역시나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자,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 왜 죽였습니까? 경찰 신고 보복하려고 범행 저지르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그동안 피해자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자유정 부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살해하신 겁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김병찬이처럼 마스크 좀 벗어달라고 해도 벗질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답니다. 자, 경찰도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왜 자꾸 모자 씌우냐 하니까 이젠 보신 것처럼 후드티를 입혔습니다. 자, 아무튼 경찰이 살인 혐의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자들이 혹시 보복하려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경찰이 봤더니 이게 범행 전에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죠. 자택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다가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게다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보니까 뭐 흥신소 아니면 도어락을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복살인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살인죄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예, 승현님. 네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했잖아요, 이석준은. 자, 그런데 기자들이 마스크 좀 벗고 좀 보여달라, 얼굴 좀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도 뭐 다른 그 칼럼 기고에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법이 신상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면 그 신상 공개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되어야지 신상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요 직전까지는 후드티를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후드티까지 쓰고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신상 공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반감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냥 신상 공개가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데 저런 모습으로 되면 국민들이 또 더 다음 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정치권에서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 이 사건도 되게 불편한 게 물론 경찰은 그 부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피해 여성이 휴대폰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휴대폰이 망가졌으니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 감금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현장에서 그 남성과 여성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피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폭행 당한 멍자국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어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럼 휴대폰에 촬영했다는 건 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앞에 있는 경찰서까지 가서 이 휴대폰을 순순히 내어줬는데 그 휴대폰 바깥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성폭행을 한 동영상이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 피해 여성의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면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공군 성추행 징역 9년입니다. 자, 백 기자, 오늘 오전 공군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한 이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자, 군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도대체? 네, 군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을 때 당시 적용됐던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였는데 이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지난 3월 4일에 이 장중사가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약간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보복 협박이었다는 건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한 걸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선임과 또 남자친구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징역 9년을 선고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구형보다 이게 형량이 확 낮아졌다는 얘기인 건데, 자, 양 변호사님, 가해자가 말이죠. 내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죽을 생각만 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그게 사실상 협박 아닙니까?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협박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알렸을 때 그걸로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라는 건데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정말로 해버리면 나는 군 생활을, 사회생활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한 생각을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기소를 한 건데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보냈을 때 또 협박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진짜요? 네, 인정한 사례도 있긴 한데 이 사안에서는 아마도 문자 하나 정도에 그쳤다. 뭐 2번, 3번 반복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선택을 통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겠다거나 이런 것들 다른 문자와 또 함께 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조금 약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 보죠. 자, 제시 제야 학폭 루머입니다. 축구 선수 이동국 씨의 쌍둥이 딸로 유명한 제시 그리고 제야 친구에게 잡초를 먹이고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었다 등등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돼서 이 강제 전학을 당했다라는 글이 며칠 전에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 제시 제야 측 그 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저희 홈스쿨링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글은 삭제가 됐고 작성자 사과했습니다. 네. 자, 소장님. 네. 보통 말이죠. 이 허위 학폭 이 폭로가 통하는 거는 한참 성인이 되고 나서 확인이 너무 오랜 전 일이라서 확인이 불가할 때나 조금 이게 통할 법한데 아니 제시제야
고작 몇 년 전이잖아요. 이게 통할 거라고 봤다는 게 저는 진짜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올린 댓글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시지아가 굉장히 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우리는 체대 국제학교 다닌 적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 이동국 씨의 자녀들이 홈스쿨링한 거는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맞아요. 얘기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댓글을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좀 너무 생각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어머니시죠. 쌍둥이 엄마 이수진 씨는 알고 보니까 집 근처 중학생이 썼더라. 근데 뭐 또 댓글로는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뭐 뒤로는 오히려 이슈가 됐다라고 즐거워하는 아이고. 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법적 대응을 지금 시사하고 있고요. 본인은 친구에게 들은 루머를 확실하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유포했다.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가보죠. 커피 던지는 게 유행입니다. 어제 이 아이스 커피 이 차창 밖으로 던진 그 람보르기니 운전자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폭스바겐입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좌회전 차선인데 앞 차량이 자, 이 막 지금 뛰어들어오죠. 그러니까 빵 합니다. 빵 합니다. 폭스바겐. 자, 지금 차창이 열렸는데 말이죠. 잠시 후에 그 상황이 자,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마 하면서 이제 욕설도 나오고 말이죠. 자, 보셨죠? 먹던 커피를 차창 밖으로 이렇게 확 던져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자, 백 기자. 아, 요즘 뭐 이 챌린지예요? 커피 던지는 게? 아니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좌회전 차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호가 바뀌면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뒤에서 이렇게 빵 하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화를 내면서 사실 커피를 던진 건데 예, 운전자는 이 커피 맞은 거에 대해서는 다행히 비가 오고 있어서 커피는 좀 잘 닦였다 이렇게 쿨하게 했는데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람보르기니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 아이스 커피를 이제 자동차에다 확 뿌리고 가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지금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 중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저희가 그 소개해드렸던 람보르기니 차주. 아하, 승희 의원님, 예전부터 진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요?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 뭔가 하면 소방 전용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봤습니다. 사실 뭐 저 인도와 길 사이에 흔히 말해서 뭐 개구리라고 해서 이렇게 걸쳐놓는 저 주차야 뭐 예를 들어가 가능성이 혹시나 있었다 뭐 그 100에 1억에 하나 가능성이 있어도 제가 옛날에 그 소방전 앞에 주차하다가 외국에서 거의 테러 당할 뻔하고 경찰차까지 와서 차 바로 견인하고 이런 건데 사실 소방구역에 차를 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그 장애인들이 주차해야 되는 부분에도 좀 주차되어 있는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과연 저 차를 탈 만한 주인의 모습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 있냐면 그 커피 던진 영상이 딱 공개가 돼가지고 막 지탄이 쏟아지니까 나도 저 사람 봤어 하면서 막 온갖 사진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저분 이사 가시거나 차를 바꾸시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신 분들이 저희 사건 반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던 게 지금 온 국민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제보를 다 할 수 있고 제보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창피해서 예. 저 차를 운전하는 게 앞으로 편할까요? 아무리 고급차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주변의 관심을 좋은 쪽이 아니라 정말 나쁜 쪽으로 끌게 됐다는 거를 다른 분들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가보죠. 운동선수는 추가금. 아, 이거 사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여기는 무한리필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추가로 5,000원을 테이블당 더 내라, 더 받습니다.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야, 이게 말이죠. 너무 운동선수들은 잘 먹다 보니까 우리가 팔다 보면은 우리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손해를 본다. 우리 흙 퍼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냐. 뭐 이런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 군인에게도 5,000원을 더 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소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소장님은 사장님 편 아니면 억울할 수도 있는 운동선수 편? 너무 하신다. 중간에서 딱 대답하고 싶었는데. 아, 중간은 그것도 없습니다. 저요.
저 욕먹을 건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 못하는 욕먹는 것 같고요. 사장님 편. 자, 승희 의원님, 저도 솔직히 이거는 사장님 편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게 현주 없이 있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혼자서 20인분을 먹는답니다. 이거는 조금. 원래 그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일에 한 사람이 구체적인 사안을 딱 거리대면 도직은 설득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뭐 간다고 해서 정말 그 전날 다 굶고 정말 이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흔히 말해서 마지막까지 다 뽑아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선량한 손님의 양심을 믿습니다.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 집의 마지막까지 다 가져가는 일은 하지 잠깐만요. 않을까. 승희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옆에 계신 소장님은 그렇게 뭐가 얘기할 수 됩니까?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 명만 얘기하라. 나는 손님 편. 소장님, 저는 저런 사람 제일 싫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농담이죠,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 2월에도 조 씨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어젯밤 습격을 당했습니다. 네, 2008년 그 8살 아이를 납치해서 말 못할 성범죄를 저지른 그 조두순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징역 12년을 만기 출소하고 안산 자기 집으로 돌아온 지 마침 1년 정도가 딱 됐는데요. 어젯밤 자기 집에서 2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침입을 했고 둔기로 공격은 했는데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 목격자 주장에 따르면 그 조두순이 딱 그 피습을 당했다는 얘기를 그 아내가 신고하자마자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왔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조두순은 1대1 뭐 지금 관리 대상자로 되어 있고 또 보호 관찰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치안센터도 그 근처에 만들어져 있고 사실 뭐 이번 일로 좀 드러났지만 잠복하고 있는 경찰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두순이 사적 보복을 당하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두순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옆에서 잠복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 막지는 못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조금 뭐 극단적인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자는 잘 지켜주면서 신변보호 여성은 죽게 하는 이런 상황,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시 상황 경찰 관계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다세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경찰입니다라고 계속 두드리면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조두순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조두순 아내가 신고한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경찰입니다 하면서 들어갔군요. 시간이 오후 8시 50분이니까 아주 늦은 시각은 아니었고요. 또 조두순 같은 경우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경찰이라고 하니까 조두순 입장에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뭐 보도를 보니까 지난 2월에도 이 남성 조두순 집에 한번 들어갔었다면서요? 뭐 사실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 2월에도 결국 가방을 메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거 침입 혐의로 이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거 침입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삶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뭐 이 남성 왜 어떤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자기 삶의 의미가 없는데 조두순을 응징하면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범죄 때문에 분노를 내서 겁을 주고 싶었다, 공포심을 안겨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조두순을 직접 마주친 순간 분노가 너무 치솟아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했고 그 상황 자체는 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해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어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 악한 사람을 내가 응징함으로써 뭔가 사회가 선해지고 내 자신도 쓸모 있는 존재로 느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굉장히 좀 분노가 있고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판결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양배정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약간 망상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뭐 제가 뭐 차마 이렇게 뭐 소개는 못 해드리겠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채팅창에서의 반응은 뭐 아무튼 전혀 좀 다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봤더니 조두순도 이 피습을 당한 이후에 뭐 반응을 좀 내놨더라고요. 뭐 기자들이 취재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반창고 맞추고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심경이냐고 물어봤을 때 죄송하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다 자신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흐리고요. 그 이유는 다른 질문에는 딱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조두순 입장에서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두순 출소했었던 날 그 유튜버들 막 집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뭐 슈퍼챗 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잊혀지니까 요즘 그런 유튜버들 없잖아요. 벌써 1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날 사실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귤을 하나 들고 나왔고 마치 이렇게 좀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공분을 샀었어요. 지금도 영상에 나오고 있고 지금 저게 조두순 집 앞인데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저 중에 유튜버, 네 예. 맞습니다. 유튜버들도 나와서 계속 방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진정한 의인이다, 뭐 좀 경찰이 됐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변보호 여성들은 예산과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조두순은 왜 저렇게까지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좀 안타까움을 네.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 중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2번이나 자기가 찾아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법 집행을 법관이 해야지 왜 사람이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 누리꾼들의 반응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소장님. 네. 자, 그런데요. 이번 조두순 피습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과거에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또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거. 네, 벌레하고 평생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다음에 항상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망치로 머리를 맞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만큼 이 사람은 응징을 당해야 되고 혼나야 된다.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주머니 이렇게 달게 한 거, 인공장치 달게 한 거 20년 합해서 60년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그림이라고 보기에 또 그림 치료를 많이 받던 저도 아이가 그린 그림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게 정말 전 국민의 마음을 너무 진짜 화가 나고 아프게 했던 사건이고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두순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거로 봤지만 사실 그 내면의 이면의 것은 내가 저거보다 더 괴롭고 힘들고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지금 아까 뭐 백 기자가 그 누리꾼들 반응,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을 소개해드렸지만 의인이다. 뭐 이렇게 약간 좀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제도권에서의 처벌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 보복으로라도 좀 탁 해야 아우 통쾌하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드라마 모범 택시라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뭐 제가 자꾸 남의 이 방송사 드라마를 얘기했으면 뭐 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그 시청률이 많이 나왔던 게, 이 기존의 어떤 사법 체계에서 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그 악인들을 사적 보복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형사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죠. 국가 공권력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수사와 재판을 했느냐. 특히 조두순 사건은 검찰도 분명히 수사를 잘못했고 법원은 심신미약이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해서 감경했는데 항소를 검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앞뒤가 맞지 않고 진짜 화가 나는 어떤 사법 시스템에서의 12년이었는데요. 지금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두순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더 무서운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 이제 출소를 갓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사람에 대한 좀 집중하지 마시고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제2의 제3의 조두순을 어떻게 사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우리가 한번 정말 위험한 사람 세상 바깥에 그냥 전자발찌에 기대서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교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처우로서의 사회 보호 수용 제도 같은 것도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단원을 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입건됐습니다. 발로 차서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심지어 덩치 큰 학생과 강제로 겨루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보도가 말이죠. 우리 백민경 기자 앞에 있었던 우리 송우영 기자가 단독 보도한 그 내용입니다. 자, 백 기자도 태권도 1단이라고 전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인천의 한 태권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네, 지난달 10일 인천의 한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상이 있나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오른쪽 구석에서 나올 텐데요. 네, 예. 지금 저쪽에 성인 남성이 한 명 서 있고 방금 발로 찼습니다. 호구를 입은 지금 남학생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는데 맞고서 지금 1m 가량 차고는 있지만 네, 지금 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복에 지금 호구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성인 남성이 발로 찼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저렇게 잠깐 스틸을 잡았는데 찬 아이를 한 1m 정도 날아가게 되고 넘어졌다가 벌떡 다시 일어나서 사범 앞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아이는 사범님이 내가 나쁜 말을 썼다는 이유로 중학생과 강제로 겨루기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나를 발로 찼다. 또 내가 잘못한 거니까 태권도를 좀 더 다니지 못할 줄 알고 맞은 얘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아이의 아버지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랑 겨루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주먹질 한번 발질질 한번 하질 못하고 머리부터 몸통이랑 다 맞고 있더라고요. 뒤로 도망가면 사범이 몇 발 잡고 끌고 오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사범은 열이 받는지 발로 뻥 차는 태권도 전범조가 발로 차서 대략 한 1.8m, 2m가량을 날아가는 영상입니다. 이만큼을 날아가요. 승현님, 보통 뭐 문제 비행 청소년들 태권도 배우고 나면 새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죠, 이게? 원래 태권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 절제, 인내, 그다음에 정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물론 아이가 거친 말을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말로 이 아이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향을 교정시켜야지. 제가 지금 저 사진 보면서 제일 또 하나의 불편했던 거는 저 분명히 사범일 거예요. 사범인데 저 사범이 발로 찰 때 한쪽 다리를 이렇게 깨곰짓는다 그러죠. 짚어가지고 모든 체중을 다 실어서 이렇게 지금 저 보이시죠? 저런 상태로 아이를 찬다는 거는 저거는 사범이 자기 감정을 실어서 차는 거지 아이를 교육의 의미에서 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범이 자기 입장에서는 아이의 교육이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저거는 자기의 분풀이를 인한 발차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겨루기 하는 것도 중학생하고 겨루기 하는데 머리가 한 30cm가 더 크대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싸우자고 태권도 배우는 거 아닌데 굳이 저런 형태의 겨루기가 필요했는지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가위를 가져오라니요? 이게 태권도 배울 때 인내나 절제같이 간단하게 좀 훈육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훈육을 벗어나는 것 같은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른 단원한테 가위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가위를 갖고 오게 한 다음에 신체 부위를 언급을 하면서 너 어디를 좀 다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 아버지는 이게 좀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너무 나갔는데요. 굉장히 나갔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아이들은 본인들이 처해 있는 곳이 자신의 전체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힘으로도 모든 것,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범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넘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공포심이 들죠. 실제로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을 해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어린아이들은 나쁜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면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남자아이들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이들은 그런 말을, 나쁜 말을 하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나를 배워가는 거죠. 그럼요.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해보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태권도장에 안 보내본 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엄마들이 기대하는 건 이 아이가 태권도를 통해서 몸도 튼튼해지는 신체 단련을 원하지만, 사실 신체 단련을 한 운동 종목은 너무 많아요. 태권도를 꼭 보내고 싶은 건 그 안에서 예의 바름, 절제력, 덕, 정신의 함양, 이런 거를 배우게 해주고 싶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관장님이시거든요. 예. 근데 뭐 가위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마치 신체 일부를 훼손할 것처럼 얘기했다. 저는 이 태권도 사범님은 태권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수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도 20대 태권도 사범이 9살 학생을 이제 바닥에 팽개쳤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그만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면서 이 사실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범은 지금 발로 찬 게 영상으로 딱 저렇게 나와가지고 입건이라도 됐지. 승 의원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애를 정말 괴롭히고 싶어, 사범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큰 애랑, 몸집 큰 애랑 대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두들겨 맞게, 뭐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과외 활동에 있는 태권도 사범이나 뭐 심지어 미술을 그리는 것조차도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금 태권도 사범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태권도 사범 할 수 없도록, 조금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범의 자격증을 그 태권도 협회에서는 더 이상 주지 않는 방법, 그래서 더 이상 태권도 교육을 우리 조 소장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영구 박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릴 이 내용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2019년 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 사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 기자, 우선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중순에 한 커플이 여행을 떠납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당시 두 사람 오픈카를 빌렸었습니다. 문제는 새벽 1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둘 다 만취한 상태였는데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이 렌터카 갑자기 114km로 속도를 올리다가 돌담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여자친구가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고요. 일단 재판부는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간접 증거만으로 이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정말 수많은 의혹이 보도됐고 세간의 관심도 컸던 사건인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그 이유 짚어보기 위해서 먼저 사건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이수진 기자, 그날 이들 연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10일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와 여자친구는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함께 마셨고, 술에 취한 김 씨는 여자친구를 태운 채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전 김 씨는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 라고 물었고, 그렇다는 여자친구의 대답을 들은 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19초 후 시속 114km를 질주하던 차량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튕겨나가 크게 다친 여자친구는 9개월 후인 지난해 8월 의식 불명 상태로 세상을 떠났고,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방금 이수진 기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이 운전했던 남자친구가 안전벨트 안 맸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응! 그러자 갑자기 웅 하고 차가 나가면서 이 사고가 벌어졌던 건데,
자, 양 변호사님, 이 경찰이요 처음에는 위험 운전 치상 혐의, 그러니까 과실범으로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이거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검찰은 어떤 데서 동기를 찾았냐면 일단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군요. 반대로 이제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동기라고 할까 이런 게 쌓여 있는 시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이 사고가 나기 19초 전에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응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고 5초 전에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 새벽 시간대 길도 좁고 술까지 먹은 상황에서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게 고의를 가지고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여자친구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부터 감론을박이 한창이신데 소장님, 그러면은 일단 좀 이런저런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피고인 측, 남자친구 측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네.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가 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공분이 될 만한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언니가 엄마가 봤을 때도 딸이 이렇게 실려왔는데 이 남자한테 너는 안 다쳤냐? 라고 얘기했더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면회를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사병을 해먹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은 저렇게 담담하냐? 그리고 너무 담담해서 이상해서 녹취를 보았더니 그 안에서 여태까지 설명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피고인의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기억 자체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이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 이런 살인 사건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무리한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면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굉장히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안전벨트 안 맸네? 응. 그럼 빨리 매. 그리고 출발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응 하자마자 이게 또 스포츠카였습니다. 오픈카. 뭉 하고 이렇게 114km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런 관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백 기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어떤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가족 여러분들도 언급을 하시지만 이게 피해자의 언니가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게 약간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었고 또 그거랑 약간 반대되는 주장들도 재판에서 여러 군데 나왔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피해자 여자친구도 이날 밤에 음주운전을 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공판 법정에서 동영상으로 재생이 됐던 내용들인데 이게 먼저 운전을 하고 남자친구가 오히려 말리는 듯한 또 정황이 있었고 또 여자친구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다시 남자친구가 운전대를 받아서 운전하게 되는 그런 정황들도 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존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구호 조치를 잘 하지 않았거나 또 병원에 면회를 가지 않았고 장례식장에 불참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도 약간의 반박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이제 실려간 병원에서 중환자실 앞에를 일주일 동안 지켰고 또 이후에 병원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있었던 모습들도 나오고 또 장례식에는 오히려 참여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위치를 알리지 않아서 못 갔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지금 백 기자가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보도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이 한쪽 방향으로 좀 쏠렸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자, 소장님, 그런데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친구, 숨진 고인과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이 피고인 남자친구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줬다. 네, 저도 지금 이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이 소식도 좀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조부모께서 할아버지께서 이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가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줬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한 이 여자친구를 부모님처럼 키운 할아버지. 그래서 이 사망한 이 여자친구가 나는 상견례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엄마랑 살지를 않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원서를 써달라는 얘기에 탄원서를 써주겠다 하면서 자네는 죄가 없다. 자네는 이제 우리한테 선물도 해주고 밥도 먹고 이랬는데 뭐 살인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운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살인이라는 건 뭔가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건데 자네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원서를 또 써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의 사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양 변호사님께서 재판부가 이게 고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살인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좀 얘기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살인죄처럼 무거운 법정형이 있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 고의를 아주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고의가 안 드러나고 간접적으로 뭔가를 증명을 하려면 정말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아까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헤어지는 문제도 좀 자주 다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진짜 심각한 다툼이 아니라 예. 뭐 이게 연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의 다툼으로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이라든가 같이 늦게까지 뭐 술도 같이 먹고 또 음식도 먹고 그랬던 부분들을 보면 이게 막 정말 앙심을 품어서 꼭 해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을까? 또 두 번째는 이게 실행에 옮긴 부분을 봐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나는 무사하지만 네 여자친구는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또 도로변에 지금 저 그림이 잘 나오는데 저런 상황도 재판부가 지적을 하거든요. 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게 도로 자체에 어떻게 보면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두운 길에 갑자기 114km로 가다가 경운기를 보고 거기에 들이받았을 가능성보다는 못 봤기 때문에 일어날 사고였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겁니다. 하나 더 아까 이제 시작했을 때 그 피해자인 여자친구도 그 전에 운전을 했었던 겁니다. 예, 운전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말리고 자기가 대신 운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법원이 보기에는 이걸 계획적으로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승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뭐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으니까 전 법원도 납득 안 되고 검찰도 납득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검찰은 사건 전체를 이렇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에서. 그러면 앞에 여성이 운전했고 뒤에 남성이 다시 운전했다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입증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면 분명히 주의적으로는 살인죄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위험 운전 치사상이라는 걸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피해 여성이 사망했는 거는 이 법정에서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남성이 받았는 것은 오로지 음주 운전 하나만 지금 처벌받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정의의 공백이 만들어졌는 거죠. 법원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뭐 살인죄에서 다른 범죄로 좀 바꾸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검찰이 바꾸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내가 위험운전 치사상을 다루는 것은 나의 범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범죄를 판단하지 않는 게 현저한 정의와 공평에 반한다면 적어도 사람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한번 판단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그 부분을 판단 안 했으니 검찰 항소하면서 공소장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단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도 저희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죠.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돈을 요구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이 식당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남성은 전국의 음식점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매일 장염 걸리는 남자. 백 기자. 야, 진짜 이거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의견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이 좀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장염 사기꾼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어머니가 김밥집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남성이 쓴 글인데 지난달 2일에 인천의 한 김밥집에서 어떤 남성이 어린이 김밥 2줄을 사갔다고 합니다. 이후 전화가 와서 아이가 먹고 설사를 했다면서 10분 동안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 손님 피해 보상으로 30만 원을 요구하고 또 거듭 사과하는 점주에게 화를 내고 협박까지 해서 결국 점주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이게 뭐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 피해를 당한 업주분의 아드님이 이 피해 사례를 딱 올렸더니 야 너도 야 나도 이러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 반장에서 지금 소개까지 하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양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 글쓴이의 어머니, 제보자의 어머니가 아유 제가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것도 거부하고 사실 뭐 계속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박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법무팀장에게 얘기를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물을 것이고 일단 행정처분으로 식당 문 닫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명예훼손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해서 혼쭐을 내주겠다라는 얘기를 10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예. 식당 운영만 해온 법적인 어떤 지식이 좀 없으신 평범한 50대 여성이 10분 동안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무팀장에게 당신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 고소하고 큰 코 다칠 테니까 한번 감당해봐라. 이 어머님 그 얘기 듣다가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만 그 얘기 듣다가 그대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날 정도였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런데 말이죠. 법무팀장 아니 솔직히 저도 말이죠. 저도 법무팀장한테 얘기해서 너 어디만 너 콩밥 먹일 거야 이러면은 뭐 그게 헛소리라도 일단 좀 긴장은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각 회사에 있는 법무팀장에게 저희 회사도 법무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무팀장에게 저희 아이가 김밥집에서 김밥 먹다가 장염 걸렸어요. 그 법무팀장에게 야 네가 좀 민사소송 해줄래? 라고 물으면 갑질이에요. 직권남용이고. 법무팀장은 회사 일을 해야지 왜 우리 아이가 아픈 그 사건의 민사소송을 대행해줘요. 절대로 법무팀에서는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는 거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예훼손도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파서 아픈 걸 가지고 돈을 갚게 해주겠다는 뭐 보상금을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죄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진짜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좀 죄송스럽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싹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작은 어떤 범죄가 아니라 큰 범죄로 갈 수 있다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좀 중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윤성 교수님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방송에서 이자는 보이스피싱 꿈나무다. 이자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재밌어 죽을 것 같아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재밌어 죽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오윤성 교수님이.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이 전화가 제가 이 말 한 겁니다 아까. 야 나 이런 피해 당했어 했더니 야 너도 하면서 막 여기저기 전국 팔도에서 지금 다 사연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김밥집만 한 게 아니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들렸고요. 경기도 안산의 칼국수집에서도 똑같은 장염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종로의 김밥집에서 똑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분이 재미를 들리신 거죠. 이렇게 협박하고 뭐 그러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돈을 좀 뜯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만 공략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김밥 사셔가지고 하시고 반찬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들 칼국수 정말 서민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이 사람 좀 악질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백 기자, 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영세한 김밥집 반찬 가게만 상대로 협박. 그러니까 규모 있는 곳에서 만약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법무팀 이런 거 안 통하잖아요. 약간 뭐 프랜차이즈나 뭐 이렇게 좀 거대한 그런 규모의 뭐 상점이라면. 네, 법문수법이 워낙 치사하니까 사실 이렇게 그 다른 처음 피해 사례 올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유사한 피해를 봤어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구 활동을 하다가 뒤에 전화번호 이게 걸렸습니다. 뒤에 내 자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유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피해 매장만 지금 70곳이 넘는다는데 만약에 이자가 잡히면 어떤 좀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얘기를 할 때는 저희들은 이제 뭐 사기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기는 약할 것 같아요. 사기라고 하려면 그냥 진짜 배탈 났어요. 뭐 병원비 좀 주세요라고 해서 순순하게 받아간 정도지. 이 정도는 저는 공갈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겁을 줘서 음식점 법무팀장, 아까 물론 승희 의원님은 법무팀장이 그런 일 할 리 없다라고 설명 잘 해주셨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움츠러들어요. 당연하죠. 겁먹고 돈 주는 거예요. 저는 예. 공갈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70곳이 넘는데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말이죠. 어제 사반 가족회의에서 잠깐 짚어본 내용 또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신조어입니다. 배달 그지. 예,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배달 그지라고 부른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서 카페도 커피 한 잔을 팔더라도 좀 배달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기 행각들이 계속 공유가 되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음료 3잔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매장 유선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카드 결제기가 없어서 음료값을 계좌이체로 받아야 되니까 계좌 번호를 문자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서 보내줬었는데 이 전화가 배달기사한테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손님이 배달기사인 척하고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기사는 그냥 난 매장이랑 얘기했어 하니까 물건을 그냥 두고 온 거고 결국에 이 돈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겠죠. 네. 자, 승희 의원님,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집 앞에 음식 딱 내려놓고 라이더가 말이죠. 라이더 분이 사진 촬영을 보통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려던 찰나 문이 딱 열리면서 음식을 수령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라이더가 가고 난 뒤에 콜센터에서 왜 배달 안 했어요 하고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방금 줬어요. 근데 사진을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온팡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정말 거지네요. 진짜요? 야,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음식을 드시고 싶을까요? 문 쪽에 계속 그러니까 귀 대고 있다가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딱 오면은 네. 팍 문 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렇게까지 해서 드셔야 될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어요. 돈 내야죠. 없나요? 무슨 소리예요, 승현님? 아니 라이더가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순간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흘러 나오면 이 말하는 거 참 조심스러운데 자기 눈에도 눈물이 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다 조나님이 저도 어제 그제 당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지금 몇몇 라이더 분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으려고 그 바디캠 몸캠. 있잖아요. 그걸 달고 지금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증거를 남기려고 바디캠을 참.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객이 일부러 이름 시쳇말로 그러니까 배달 그지 일부러 다른 주소로 배달을 한답니다. 딱 음식이 도착하면은 그 집 문 앞에 가서 음식을 싹 가져다 먹고 배달 앱에는 환불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음식은 사라졌고 고객은 못 받았다 하면 역시 또 온팡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정말 악진적인 게요. 이거 배달 분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때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배달을 하잖아요. 지금 뭐 날씨 겨울이기 때문에 춥고 눈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배달하는 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배달 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라고 사정을 할 정도의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런 분들에게는요 음식값 몇만 원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루에 일을 해서 이거는요 단순하게 저는 그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강도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건 먹튀 강도예요 이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짚어봤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이 씨의 남편은 말수가 없고 성실하지만 단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술에서 깨고 나면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사과하는 남편. 그때마다 이 씨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끊지 못한 남편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이 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수습하고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술 취한 남편을 차로 데려오던 이 씨를 남편이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겁니다. 폭행의 충격으로 접촉사고를 낸 이 씨. 경찰 조사로 폭행 사실이 드러났지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처벌 불원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남편, 이번에도 처벌을 피해가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한 겁니다. 자, 이수진 기자. 이수진 기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술버릇이 나쁘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그냥 그걸 딱 아는 순간 헤어지겠습니까? 저는 아는 순간 헤어질 것 같은데요. 저 이 방금 소개한 사연에서 단 한 가지 단점이라고 했지만 술버릇이 나쁘다는 거는 정말 모든 장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례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술버릇이 나쁘다는 거를 모르고 결혼한 겁니까? 네, 이 씨의 남편은 주량이 약한 편이어서 연애 시절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편이고 또 자상한 아빠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으면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고 주량을 이기지 못해서 인사불성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이 씨의 남편. 이번에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요? 자, 이 기자 수고했고요. 사연을 좀 더 이어가 보죠. 진짜 이 술이 왼수예요, 진짜. 저는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이 저한테 술을 마실 수 없게끔 이런 몸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간이 해독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마시는데. 자, 일단 이 남편의 술주정이 시작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남편한테도 좀 사정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고 또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원래 맞벌이였는데 외벌이를 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 압박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회사를 좀 쉬고 싶다라는 얘기 또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임신 때문에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좀 가게를 책임져야 되고 직장에서는 매일 괴롭히고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승 의원님은 술 잘 드시나요? 똑같습니다. 저도 간에 해독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잔도 못 먹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재미없다 그러죠. 사모님 좀 하시고. 그것도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 주위에 보면 전 술이 나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술을 과도하게 먹고 그 술이 범죄를 만드는 게 나쁜 거지 술 먹고 굉장히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릴렉스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그럼요. 술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 가정폭력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 건가요? 사실 전부가 가정폭력인데 여기서 가정폭력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는 부인을 때리는 점에 대한 가정폭력이고 처음부터 이제 술을 먹을 때 남편이 집에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먹었대요. 그러면 부인이면 자기야 이제 술 먹지 마. 더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남편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빵 던지는 거예요. 왜 술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팍 던지고 또 둘째를 이제 놓고 사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다투었는데 아기가 자면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아기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깨울 때가 있잖아요. 아빠 봤어? 일어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게임에 애 안 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재웠는데 왜 아이를 깨우냐고. 여기 똑같습니다. 아이를 깨우기 시작하니 독박 육아에 힘들었던 이 여성 남편과 싸우게 되고 이때부터 남편은 여성에게 이제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도 실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런 케이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확 좀 커지기 전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네,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폭력이 맞습니다. 이분은 뭐 지금 상습적으로 폭력을 아직 막 굉장히 크게 막 발전된 것 같지는 않고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맞겠다는 생각을 부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어요.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이혼을 하겠다. 재산 분할해달라. 아이들 다 내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와서 친정에 와서 이제 장인 어른 앞에서 싹싹싹싹 빌고 각서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오니까 막 아빠한테 달라붙으니까 일단은 부인이 용서를 해준 거죠. 양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다시는 술 안 마실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뭐 싹싹 저렇게 거의 기도하듯이 저렇게 빌고 또 각서 쓰고.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건 맨정신에 한 거죠. 아 저거는 저럴 때는 폭력은 술 마셨을 때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 전혀 다중이 완벽히 다른 사람입니다. 뭐 제가 뭐 저 전문가 앞에서 뭐 얕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누구나 사람은 다중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르에서 누구를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나타나는 인격들을 대표 인격들은 따로 있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술을 마셨을 때 사람과 저 지금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저 보는 경우는요. 저런 경우는 이제 소송할 때는 이혼소송 때 굉장히 많이 보는 분인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 각서 뭐 술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맨정신 때 얘기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일단 무릎도 꿇고 각서도 썼고 했지만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남편의 폭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됐었고 이 때문에 이제 병원 진단서도 떼고 폭행 증거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은 큰 아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옆집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범죄자 자식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맞은 것도 아니었고 그날은 좀 단순하게 부부싸움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경찰에게 말을 했고 이것 때문에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꾹 참고 숨죽여 지냈는데 자 술 취한 이 남편의 차를 대신 운전해 주러 갔다가 다시 이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용서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대리운전이 잡히질 않으니까 좀 와서 나를 데려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서 운전을 하자마자 남편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가다가 급정거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정거를 딱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도 남편이 술 취한 상태에서 나는 잘못이 없고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참 알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운전하는 아내 폭행한 남편. 아내가 그래도 또 애들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 넘어가는 겁니까, 변호사님? 이건 참 다행이라고 할지 불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 폭행이잖아요. 이건 이제 특별하게 특가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폭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고가 커질 수가 있죠.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중교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갈 뿐더러 이른바 반사불벌죄, 그러니까 이게 폭행을 이게 뭐 합의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편 이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승 의원님 만약 운행 중이 아니라 신호 대기 같은 걸로 이제 정차 중인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100% 운전자 폭행입니다. 이게 많이 좀 오해를 받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운전자 폭행이라는 법을 그러니까 그 처벌을 만들었는 그 입법 취지를 조금 읽어보시면 이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을 하면 폭행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쓰러질지를 모르고 쓰러지면 일반 대중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 운행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폭행을 하면 당연히 운전자 폭행이 되는 것이고 버스나 택시 안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말싸움이 났을 때 폭행을 하면 100% 운전자 폭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리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더라도 그 택시 운전사가 다른 장소로 간다는 게 명확하다면 운전자 폭행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이런 부분 일반 공중에 대한 저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폭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지금 임경아님이 딱 그러십니다. 저런 인간하고 살면 애들도 망친다. 빨리 이혼해.
저도 말이죠. 뭐 부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양 변호사님한테 와서 이제 잘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일단은 그럼 전 좀 얘기할 게 조금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뭐 회사 스트레스가 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건 사실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회사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폭력을 쓰지는 않죠. 술은 마실지언정.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 폭행이 있고 폭력이 이렇게 있다. 아이들한테도 악영향 미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있으면 가족 간 분리는 필수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가족 폭력을 당하신 분들을 상담을 여러 차례 해보면 이렇게 그냥 이혼하세요, 끝내세요 말은 쉬운데 본인들한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본인도 이제 이혼녀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는 보통 때는 성실하고 자상하고 또 무뚝뚝하게 근실한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분리는 해봐야 되는데 당장 이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노력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이러신 분들이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못하다가 다 쌓아놨다가 술을 마시면 그 술김에 자기 표현을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맨정신에 자기한테 있는 표현들, 감정들,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누군가하고 전문가가 됐던 그 누군가하고 좀 얘기해 보시는 기회는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장님까지 상담하시는 분에게도 필요하고 알코올 치료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맨정신인 사람, 제가 사과를 그러니까 만약에 양원보 앵커가 잘못을 했는데 제가 사과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라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인격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 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등에 해서 뭐 해시태그 사건 반장 해서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은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금 출산,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엄마. 조남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임 선생님입니다. 자, 얼마 전 신랑과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라디오에서 승재현 위원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분 알아? 했더니 남편이 응 성재현 위원이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이 아니라 승이야 했더니 뭐 승씨였어?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투리 억양 때문에 지금까지 성재현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이든 승이든 저희 부부는 팬이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승 의원님 네. 본인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제 이름은 성재현이 아니라 승재현입니다. 제가 학교 수업할 때 정인, 정인을 헷갈려요. 그런데 보통 정인이라고 강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가끔 정인이라고 말할 때 있을 때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이 말씀하는 정인과 정인은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똑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성 이름은 성이 아니고 승입니다. 자, 그러면은 뜨거운 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왜? 뜨거운이 아니고 뜨거운 피.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저번에 두 분 안 나오셨을 때 네. 뜨거운 피를 가지고 이래서 뜨거운이나 뜨거운이나 뜨겁게 얘기해 주면 됐지.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투리 쓴다고 구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호주로 가보시죠. 이거 강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호주 시드니의 어느 체육관 앞입니다. 4명의 남성들이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체육관 건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듭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몸을 숙이고 피하고 있죠. 아니 어디서 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뒤쪽에서 날아온 것 같은데 지금 한 명은 총에 맞았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이곳은 지금 체육관 옆에 붙어있던 또 어린이집도 있는 곳인데요. 누군가가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네. 어린이집이요. 누군가가 쏜 총알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총알이 안쪽을 들이치자 아이들이 교사를 향해 달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총격이 끝난 이후 어린이집 내부를 보니 벽에 구멍까지 났습니다. 세상에 아이들 괜찮아요 지금? 당시 어린이집 내부에는 3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총알이 모두 이들을 빗나가면서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체육관 앞에서
남자 4명 있었잖아요. 네네.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총을 맞았습니다. 아. 저 남성 지금 넘어졌는데 네, 지금 아이고야, 치료받고 세상에.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인간들이 총을 쏜 거예요, 지금? 네, 체육관 앞 CCTV 영상에 총격이 끝난 후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유유히 탈출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 저렇게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도난 차량을 타고 총격을 벌인 뒤 도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현지 경찰은 이날 체육관 앞을 걷던 남성들이 지역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었던 걸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기 호주인데 호주에서도 저렇게 총 막 갈기네요, 저거. 저게 뭐 예전에 무슨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러니까요. 드라이브 앤 슛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서요. 호주가 그 정도로 범죄 무방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말이에요. 호주 현지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호주 멜버른으로 가보시죠. 아, 이건 또 뭐죠?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요. 쇼핑몰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것 같은데요. 매장 한 곳을 자세히 보니까 저기 자동차가 난데없이 들어와 있어요. 벽이 아니, 모두 무너져 있고요. 쇼핑몰 안에 어이구야 네. 지금 들어왔다. 알고 보니 저 자동차가 갑자기 쇼핑몰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은 겁니다. 차는 벽돌을 들이받고 40m가량을 움직인 뒤 한 매장 앞에서 멈췄는데요. 쇼핑객들은 처음은 테러 공격을 받은 줄 알아서 당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terrorists, but that wasn't because everyone panicked and running, the people closing their shop. And then I saw people running, so I grabbed the ceramic pot and started going the opposite way. I said, if it's a terrorist attack, I just wanted to stop them. 아, 다친 사람 없어요 지금? 이날 사고로 최소 6명의 쇼핑객이 다쳤고 4명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상체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현재는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93살의 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통제력을 잃고 저렇게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운전자는 사고 후에 매장 안에 멈춰선 직후에 바로 기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바로 옆을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고 발생 1시간 후 이곳에서 산타와 아이들의 사진 찍기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저게 또 국산차네요, 저게. 자, 그런데 이 고령 운전자 이거 진짜 전 세계가 다 고민거리예요, 승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 아니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인지는 좀 이제 판단돼야 되지만 당연히 운전하실 수 있는 권한이 계십니다. 권리도 계시고 하지만 좀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운전면허 갱신하실 때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예.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다음으로 가시죠. 이번에는 좀 네, 좋아 보이죠? 쇼핑몰 주차장인데 여자아이들 3명이 아주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아하. 한 명은 저기 쇼핑카트 안에 타 있고 한 명은 이들이 탄 쇼핑카트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죠. 아이들 모습 참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은데요? 그런데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애들은 원래 위험해 보이는 놀이들을 하면서도 즐겁게 웃는데 근데 좀 전에 표정 보셨어요? 그런데 왜 느낌표가 나왔죠? 네, 표정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는 있는데 예. 좀 불편하게 웃고 있어요. 네, 저 아이들 쇼핑카트에 끼워버린 겁니다. 어머야. 아이고야, 네, 세상에. 쇼핑카트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좀처럼 되지 않아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 건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out. So we were trying for so long to get out and we were just like so stuck. Like we were like, what do? We're stuck. We cannot get out. Like my legs are oozing outside and I was just like, I can't move. Like what do I do? 네, 애들이요. 이날 쇼핑카트에 저렇게 타고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좋아요 받으려다가. 틱톡 그거. 예, 그 쇼핑카트에 탄 두 소녀 모두 카트에 끼워버리면서 결국 응급구조대에 신고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지금 뭐 좀 자르려고 막 하는 거야, 절단하려고. 왜냐면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빼내려고 했는데 뺄 수가 없어요. 뭐 소방대원도 사람이 저기 낀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
꿰지를 못하고 좀 위험한데요, 저거. 그래서 10분 동안 애를 쓰다가 결국엔 저런 식으로 절단기를 동원을 좀 해서 나온다. 쇼핑카트 자체를 잘라냈고 다행히 15분 후에 무사히 아이들을 구조를 한 겁니다.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놈의 SNS 저렇게까지 해서 찍어야 합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핀란드로 가보시죠. 이거 뭐죠? 네, 새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뾰족한 귀를 가진 여우 한 마리 늠름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기 그림 보면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세요? 벌레 아니에요. 바퀴벌레. 벌레가 아니고요. 예. 자세히 보면 한 남성입니다. 저 여우 그림이요. 핀란드 피카이르비라는 호수의 한 남성이 그린 겁니다. 뭐라고요? 대박. 피카르비라고 한글로 써 있으니까 예. 제가 못 읽겠어요. 영어로 써 있어야 예, 되는데 저게 도화지가 아니라 호수 위였던 겁니다. 아, 와, 진짜. 대박. 예. 이거 진짜 그러네요. 네, 저 여우 그림을 그린 건 핀란드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파시 위드그린 씨라고 하는데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삽으로 눈과 얼음을 펴서 무려 90m의 여우를 그린 겁니다.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이달 초에 호수 얼음 두께를 측정해 봤더니 한 10cm, 15cm 정도 됐다. 이 정도면 그림 그리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호수를 거니면서 자연을 즐기고 또 그림을 보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런 거대한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저거 그런데 그 약간 그 날씨가 풀리면 말이죠.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위드그랜 씨도 얼음이 깨져 호수에 빠질 경우까지 대비해서 몸에 보호 장비까지 두르고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4시간 만에 그림을 완성하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림이 언제까지 호수 위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멋진 그림 감상하시려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핀란드 호수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못 가잖아요, 지금. 그냥 가셔야 한다고요. 입구 갈 수 지금 코로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저거 뭐죠? 네, 거대한 뭔가가 지금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를 보아하니 상어 같기도 한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건 비영리 해양보존단체 설립자 리치 게르만 씨라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바다 위에서 패들보트를 타며 돌고래떼를 기다리다가 거대한 해양 생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상어죠? 저게 그 유명한 개복치입니다. 그 타원형의 옆으로 납작한 몸, 거대한 머리와 동그란 눈이 특징인데요. 개복치가 해수면과 가까이 헤엄칠 때면 가끔 저렇게 올라와서 상어로 오인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복치는 두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떠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거 딱 상어 같아서 좀 무섭겠는데요. 네, 저 등 지느러미 때문에 저렇게 오인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패들보트의 길이가 지금 4m 정도인 걸 감안할 때 대략 한 3m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르만 씨는 지금껏 개복치를 여러 번 포착했는데 이렇게 큰 개복치는 처음이라면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장면은 처음 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미국 텍사스주로 가보시죠. 저거 좀 멧돼지 아니에요, 저거? 네, 야생 멧돼지입니다. 어느 가정집 CCTV 화면에 야생 멧돼지가 앞마당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닙니다. 지금 작은 멧돼지까지 30마리 정도 됩니다. 뭐야 이거? 야생 멧돼지들은 이날 밤 빠른 걸음으로 이 지역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다음 날 문 앞에 찍힌 동물 발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한 주민이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네, 이곳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야생 멧돼지들은 좀 더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서 인근 강변에서 내려와서 주택가 쪽으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멧돼지 수십 마리가 돌아다닌 탓에 피해도 컸습니다. 멧돼지들이 집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화단과 조경수를 마구 헤집어 놨더보죠. 야생 멧돼지를 직접 포획하는 게 유력한 해법이라고 하는데 지역 당국도 손을 놓고 있어서 주민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매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30초간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두드려라. 분당 3,500번. 이것이 미니핀 스칼프. 두피 통로는 그래야 열린다. 미니핀 스칼프.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막 지금 다들 막 지금 뭐 덜덜덜덜 안 돼요. 예, 지금 입이 안 형, 움직여요. 아까 시작할 때 저 놀리셨죠? 옷 지금 덮고 있다고. 부럽죠, 이제는. 왜 이러지 진짜? 너무 추워. 자, 예, 오늘도 추웠는데요. 내일은 더 춥답니다. 이 추위에 코로나에 주말 동안은 가급적 이 바깥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모두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